안전배려 의무란 안전을 배려할 의무.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설치된 장치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잠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죠. 네,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도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 같은 것을 일으켰다고 하죠.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 발작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이럴 때는 응급처치를 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고 그냥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망한 사람, 네, 이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한다거나 또는 최소한 119에 신고만 해줬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은 네, 여러분들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바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살인범이니까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아마 이 구속될 확률이 높겠죠. 형사들이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으러 오겠지만 먼저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담당 검사는 여러분을 이 살인범으로 형사 기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족들은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은 검사에게 어떻게 항변을 해야 될까요?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살인죄의 형량은 형법 제 250조에서 봤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형 제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언제든지 다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참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안인득 사건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죠.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요, 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형법 제66조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군형법 제3조에서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요. 또 재수가 없으면 사형 집행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사형이 그렇게 쉽게 선고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으니까 사형 선고가 되지 않더라도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냥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냥 옆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면 좀 많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여러분을 이제 살인죄로 처벌하려는 진짜 검사를 크게 한 방 먹여야 합니다. 제대로 항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두고 토론을 하면 참 재밌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토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답을 못하면, 그러니까 네, 항변을 못하면 뭐 이렇게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례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이 살인이라고 하면, 그죠? 사람을 죽인다, 살인이다 라고 하면 칼로 찌른다거나 또는 뭐 목을 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를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런 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를 보면요. 사람을 살해한 자, 그죠?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만 했지, 뭐 꼭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라고 하지는 않았죠. 뭐 그렇게 이제 제한해 놓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라는 건요,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뭐 이런 걸 자귀라고 하는데, 뭐 이런 자귀와,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자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귀나 부자기 모두 사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 건요, 뭐 자기에 의해서 살해를 하든 아니면 부자기에 의해서 살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살인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총으로 쏘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뭐 아니면 이제 목을 조른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게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 모두 다 자귀에 의한 살인이죠. 자, 부자기에 의한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가끔씩 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게임에 빠져서 이 아이를 젖먹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PC방에서 맨 게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이제 아이가 숨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부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기에 의한 살인 역시 살인죄가 성립하고 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답변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인이란 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또 있는데요. 네,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보통 범죄에 대한 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뭐냐? 이 고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결과가 발생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총으로 쏘면 그 사람은 죽겠죠. 그런데 왜 총을 쐈을까요? 총을 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에 맞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으로 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의는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 결과 발생을 의욕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러한 결과 발생을 의욕하는 건데요. 때로는 이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이 고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는 인식과 의욕 또는 이 인식과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용은 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자, 고의가 아닌데,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또 이제 고의와 함께 문제되는 게 있죠. 자, 바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몰랐냐 하면 그러니까 주의를 게을리해서, 다시 말해서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짱돌에 이렇게 머리를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머리가 깨지게 되죠. 크게 다치겠죠.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걸 못 본 거죠.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딴 데다가 이제 정신이 팔려서,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보질 못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건데, 자, 이런 게 이제 과실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과실이죠. 자, 이제 그 멧돼지 사냥을 가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멧돼지로 착각을 해서 총으로 쏴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끔씩 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서 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과실인데요. 이런 게 이제 과실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결과 발생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다라고 정의합니다. 뭐 고의나 과실이나 모두 다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 이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죠. 또 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죽기를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죽으면 언제 죽나, 뭐 가만히 너 언제 죽니 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죽을 건데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내 알바가 아니다 라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죽으면 어때 하는 식으로 방치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어도 그만이라고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인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과실치사죄, 그러니까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살인죄보다는 가벼워요. 이 살인죄보다는 가볍지만 역시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항변에 실패한 게 되죠. 네, 여러분은 이제 항변에 실패한 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책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뭐 어떤 일을 강행을 하면서 자, 내가 책임지겠어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뭐 또 안 진다, 뭐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자, 이 책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변에 실패했으니까 그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책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는 것,
좀 더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게 바로 이제 비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런 거. 자, 그건 이제 비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법률 용어로도 비난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지금 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왜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 단순히 그런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 욕을 먹고 있는 건가? 좀 이게 네, 궁금해지지 않나요? 예, 좀 이상하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욕을 먹어야 할까? 그런 거죠.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그에 대응하는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행동 양식은 우리가 이제 생물체로서 하나의 이제 생명체죠. 생명체로서 보이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생체적 반응에서부터요. 뭐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동, 또 나아가서는 이 규범적인 행동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이제 조그맣고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무언가가 툭 튀어나와서 나타나니까 참 이렇게 놀래서 움찔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새끼 고양이를 보고 아주 이제 귀엽다고 뭐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또 들어서 품에 또 안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말로는 귀엽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길고양이니까, 그렇죠? 이제 길고양이라서 이제 손을 안 대려고 이제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참 다양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위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위로 번쩍 치켜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위로 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그 선택이 가능했던 다른 행동들이죠. 그런 다른 행동들은 포기를 한 거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손을 가만히 둔다거나 또는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다거나 또는 오른손을 옆으로 흔든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행동들을 포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행동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행동을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가능성은 모두 배제하게 된 거죠. 즉 이 말은요. 해도 된다라는 것은 이 선택과 배제의 공존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는 결국에 전적으로 나에게, 즉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받는 상황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멈추질 않고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돌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이제 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달려드는데 피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서의 행동 선택의 자유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그러니까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자유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자유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 달려드는 자동차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생물체가 갖는 기본적인 생존 의지에 따른 행동이죠.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 피하는 행동을 강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강제 외에도요, 특정한 행동을 강제하는 참 수많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 유형에 구속을 받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자, 이와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의무적인 행동 양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제한되고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에 따른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하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구되는 의무 상황에 어긋나는 행동 양식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의무로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 양식에 따르지 않았고 다른 행동 양식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면서 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의무에 따르지 않은 것,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책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책임의 본질이란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선택한 우리에게 가해지는 비난, 바로 이것이 책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의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무가 안 생기면 비난을 받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의무,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이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도록 강제받는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규범에 의해서 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죠? 책임이란 거는 규범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또 판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규범, 보통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범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법이 있죠. 법규범이요. 자, 규범은 이 법규범 외에도요. 법규범 말고도 도덕이라든가 윤리, 관습,
뭐 제도, 뭐 사회 제도 같은 제도, 뭐 종교, 예의, 에티켓, 뭐 이런 거.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우리 지금 말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 말 역시, 언어 역시 일종의 규범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그것에 따르고 또 지키도록 그 강제하는데요. 뭐 그것뿐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범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규범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 제재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형벌이라든가 뭐 또 손해배상 이런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 역시 뭐 이제 규범 일탈에 대한 그러니까 규범 위반에 대한 그 제재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규범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나 윤리 규범에 위반하게 되면 도덕적 또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범에 위반하게 되면 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도덕적 의무 또는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를 하고요. 법규범은 우리에게 이제 법적인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 의무에 위반을 하면 이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법적인 의무에 위반을 하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는 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즉 우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지금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었는데, 네,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외면을 하고 또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요? 맞죠? 우리가 비난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책임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과연 어떤 종류의 또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내용의 책임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떠한 내용으로 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이제 남는 거죠. 네, 지금 이 사례를 듣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떠오르는 분도 이제 계실 텐데요. 이 성경에 나오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마리아는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은요, 이 예루살렘의 북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에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네, 바빌론 유수라고 했는데 이 바빌론 유수, 그러니까 이 바빌론 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좀 상당히 싫어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제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뭐 이방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북방을 여행할 때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좀 우회하는 그런 관습까지 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이 어떤 유대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여리고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에게 이제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뺏기죠. 그러니까 입고 있던 그 옷까지 다 뺏기고요.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는데요. 아마 그냥 두면 이제 길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그 들짐승들 있죠.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참 위험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서 뭐 이제 살려주세요 말은 못하더라도 사실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이 이제 유대인 제사장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 뭐 즉 이제 성직자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제사장은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이어서 이제 레위인, 레비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레위 또는 레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면, 이게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이 12지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이 레위 지파가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제 대대로 그 성전에 이 제사장직을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와 이제 잠재적인 이제 성직자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이 레위 사람도요. 그냥 다친 사람 보고서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당한 이 사람은 결국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족도 아니고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것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와서 이제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니까 상처를 잘 싸매주고, 그러니까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자기의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마 뭐 말이나 노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새나 뭐 당나귀겠죠. 그런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숙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여관이나 뭐 여인숙 같은 거죠. 이 숙소까지 데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밤새 그 정성을 다해서 아주 치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면서 거기 이제 숙소 주인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달라, 잘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그 돈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민족 사람들, 그것도 이제 성직에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저 이제 신의 뜻에 따라서 그 살아야 하는, 신의 의사대로 살아야 하는 이 성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곤경에 처한 사람, 자기 동포를 외면하고 가버렸는데, 그렇죠?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민족으로 취급하면서 아주 이제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데요.
신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도 유대인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을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봤었는데, 네,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 더 이제 선진화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고대 이제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의 두 원류를 뭐 헤브라이즘과 뭐 헬레니즘 뭐 이렇게 찾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예수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적 전통도 있지만 아주 강한 어떤 헬레니즘적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서 자체도 헬레니즘의 언어인 이게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다 지필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신약성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래요. 예수에게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는 이제 율법 선생이죠. 율법사라고도 하고 뭐 율법 교사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율법 교사가 와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예수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를 당한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고,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종교 역시 사회 규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규범이, 그러니까 법 규범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법규범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했거나 또는 이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또는 구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 강도는, 그렇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음의 위험으로, 그러니까 몰아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이렇게 이제 위험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을 하고요. 또 구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긴급 구호 의무는 주로 이제 해상 사고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 선박 사고나 조난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위에 조난 신고를 수신한 다른 선박들은 모두 이 조난한 선원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경우에, 자,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네, 책임이 있다 라고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망한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 역시 일종의 규범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긴급 구호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의무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구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근데 이 의무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의무는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도덕률이라든가, 그렇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률, 뭐 이런 거, 또는 뭐 윤리의식,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편적 윤리의식에 기반하는 의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무가 도덕적 의무, 또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도덕적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한 경우에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긴급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었을까요? 자, 법적인 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의무를 설정하는 규범, 그러니까 그렇죠? 즉 법규범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긴급 구호 조치를 명령하는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법규범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규범과 의무 그리고 책임의 관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든 사례인데요. 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렇죠. 아마 사회적으로 아주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겠죠. 아주 욕을 엄청 먹을 겁니다. 그냥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정말 반성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살인죄나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나를 형사처벌하겠다, 그런 검사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족들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긴 근데요, 요즘 보면 이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라서, 혹시 여러분을 이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달려드는 뭐 또라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꼭 이게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검사들이 요새 하는 거 보면, 그 전에도 또 그랬는데, 이 검사들이 하는 걸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럴 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자, 내게는 그렇게 행동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라는 말을 뭐 덧붙여서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순찰 중인 경찰 공무원이거나 또는 이제 근무 중인 소방 공무원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을 했다? 그럼 당연히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사람을 구호를 하고 또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안전을 좀 배려해야 할 그러한 이제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이 사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공무원법에 의한 그 징계에서 끝나질 않아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고요. 거기다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어떠한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적인 의무가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라면 우리 같은 이 신분이나 어떤 이 구체적 상황이 지금 이러한 의무,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의무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적인 의무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즘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개념이 좀 다른데 갖다 쓰고 있어요. 전혀 이제 얼토당토하는데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긴급한 구호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자를 구호를 하다가 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오히려 증상이 또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긴급 구호자의 책임을 좀 면제한다거나 또는 제한하는 법리를, 그걸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하고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논리로 쓰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이게 논리 자체가 좀 안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책임 면제니까 면책의 법리 자체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련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이름 그냥 붙이기의 일종인 거죠. 뭐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마리아인법하고는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 아무데나 그냥 요즘 보면 이름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의무,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규범에 의해서 의무가 설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보면 전에 이제 의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의무에 대응하는 게 이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권리를 형성하는 거, 또는 이제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의 의사라고 했는데요. 의사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형성되고 뭐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의무의 경우도 이 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처럼 이 의무도요, 우리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네, 하나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사고요. 뭐 이건 구체적이고 좀 개별적인 의사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이것처럼 개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전체, 그러니까 즉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의 의사가 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비해서 이러한 이 공동체의 의사는요,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의사는 이제 계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계약보다는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이제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이제 개별적인 의사는 이 법률행위, 결국에 이제 주로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또 이 다른 한편으로 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의사, 바로 이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인데요. 네, 이게 법 규범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의사는요, 이 계약 규범과 법 규범으로 표현되고요. 이 계약 규범과 법 규범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규범과 법규범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여기 규범이 있는데요. 이 규범이 그러니까 특정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규범 형성에 관여를 했거나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그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이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3자 또는 뭐 일반인,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에게까지 이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이것처럼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데요. 그래서 규범의 효력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 계약으로 얽혀 있는 이 특정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특별 구속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에서만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특정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규범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인데요. 바로 법규범이 이렇죠. 즉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규범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규범을 좀 특별한 구속이라고 한다면 이 법규범은 일반적인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가 타던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좀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내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이 의무는 나와 매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내게 자동차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매수인이 내가 아니라 뭐 옆에 있는 개똥이한테 내 자동차를 달라고 그 청구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렇죠. 나 역시 그 매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자동차를 인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효력, 즉 뭐 이제 규범의 효력 또는 그러니까 계약 규범의 효력,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 그런 효력은 우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나와 매수인의 관계에서만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특별한 구속력, 그러니까 특별 구속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구속력, 뭐 특별법, 뭐 이제 특별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뭐 이런 거 다 특별이라는, 그러니까 법에서 특별이라는 말을 쓰면 다 이것처럼 그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즉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나는 내 자동차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자, 이러한 의무는 나에게만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이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특정한 당사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이 법규범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규범과 법규범의 차이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네, 아주 참 산만하죠. 아주 심하게 좀 어질러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누가 치워야 할까요? 이걸 누가 치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자, 이제 책임에 대해서 좀 말할 건데요. 네. 계약에 의해서든 또는 이제 법규범에 의해서든 어떠한 의무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결과는 그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게 되죠. 예컨대 계단에서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이게 고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과실에 의해서든 이 사람을 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계단 위에서 굴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다치게 되겠죠. 찰과상이나 아니면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라면 이 두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뇌진탕이 일어나기도 하죠. 정말 좀 심하다면, 아주 심각하다면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결과로서 발생한 사태를 우리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질러진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지러 놓은 것을 누가 치워야 하느냐라는 문제처럼,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치워야 할까요? 어지른 자가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어질러 놓은 사람이 이걸 당연히 치워야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원인을 야기한 자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밌는 말이 좀 쓰여 있죠. 재밌는 말이 좀 쓰여 있습니다. 주인이 치워라. 네,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주인이. 자, 이제 민사 책임의 문제인데요. 민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형사 책임은 우리 과목이나 이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사 책임에 대해서만 봐야겠죠. 자,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이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찰과상이나 타박상, 또는 골절상, 아니면 두뇌 손상, 심하면 사망, 이 부정적인,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태를 우리는 이제 손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정적인 사태를 좀 치유를 해야겠죠. 네,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그게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를 하려면, 그렇죠? 치우려면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겠죠. 다시 말해서 손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상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을 하려면 손해가 그러니까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와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상태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라는 게 나오겠죠.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상태, 그리고 이제 손해가 발생한 상태, 이 두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차액설 또는 이 차이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종의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라던가 아니면 또는 이제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액설이 손해 개념에 대한 또는 손해 평가 방법에 대한 그 우리 통설인데요. 물론 이제 판례 역시 이 통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있었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아니라 있었을 상태니까 이건 가정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발생한 현실적인 상태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상태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태에서 현실적인 상태를 빼는 건데, 자, 이렇게 빼서 나온 게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손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50만원의 치료비가 지금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적인 상태, 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 상태는 치료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0원인 거죠.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치료비가 나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0원입니다. 0원. 빵이죠. 0원이에요. 하지만 사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태는 5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적인 상태 0원에서 현실 상태인 이 50만원을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50만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5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차액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통설이고 또 판례의 태도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손해를 회복시킨다는 게 이게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해를 제거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이건 물리적으로 저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없는 한, 그걸 할 수가 없다면 이 손해는 제거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없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뭐 이게 뭐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 손해배상은 결국에 이 발생한 손해를 이 금전적 가치로 평가를 해서 그 가격, 그러니까 그 값만큼, 그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금전배상이라고 합니다. 좀 예외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독일이 좀 예외적인데, 독일은 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 원상회복주의를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원상회복주의 역시 손해를 제거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자동차가 손상이 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내 자동차가 이제 좀 어디가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식의 원상 회복주의에 의하면 그럼 이제 가해자가 내 자동차를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되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전배상주의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수리비가 이제 100만 원이니까 그 100만 원의 수리비를 그 가해자가 나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거죠.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랄까 이제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와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요. 네,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안전배려 의무 역시 의무죠. 그렇다면 이 안전배려 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전배려 의무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인지,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안전배려 의무는 그럼 노동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에 의해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관계라는 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전배려 의무는 이 노동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약으로부터 안전배려 의무라는 것이 그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의무는 결국에 그 노동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규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사용자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죠. 자, 이렇게 안전배려 의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주제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좀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이 민사 책임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표기된 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카숨 센티트 도미누스. 자, 우연은 주인의 몫으로 라는 뜻인데요. 카숨이란 건 그러니까 우연 또는 불운 이런 걸 뜻하는 말이고요. 도미누스는 네, 역시 주인을 말합니다. 도미노이죠. 도미니 해서 도미누스 해서 이제 주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이 불운은 그러니까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 손실, 손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수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손해는 내가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배상받는 게 원칙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감수하는 거,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입은 손해나 손실을 항상 감수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나오죠. 그래서 또 이제 일을 못하니까 소득도 끊기게 되죠. 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손해를 나보고 스스로 감수해라 하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참 억울하죠. 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손실을 이 가해자에게 전가를 시켜서요, 이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이 가해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죠. 자, 이것처럼요, 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이 세 가지 경우, 즉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민사 책임 또는 뭐 이제 손해배상법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는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계약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해자의 행위가 이 불법 행위를 성립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 750조에서 정하고 있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계약 관계에 있을 때는요, 민법 제 390조가 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 특별법으로요, 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 규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 이때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계약 위반, 그러니까 이제 breach of contract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계약 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역시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이 불법행위는요, 이 토트 또는 델릭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국이나 미국의 법체계가 좀 우리 법체계랑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이 우리 경우에는 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이나 이 미국에서는요, 다음에 보게 되는, 그러니까 특별법 규정이죠. 그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엄격 책임까지 다 그냥 불법행위로 봐요. 그래서 이 토트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 과실 책임과 엄격 책임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법 행위와 이 특별법 규정까지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체계로 보면 이 불법 행위 책임, 그러니까 이 과실 책임인 거죠. 자, 이러한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liability for fault라고 해요. 이 fault는 고의, 과실 또 위법성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보다는 이제 좀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에는 이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strict liability, 그러니까 엄격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또 위험 책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있죠. 이 세 가지 경우가 그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고요. 또 이게 이제 책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책임, 불법행위 책임, 위험 책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책임 체계가 있는 거죠. 먼저 이 계약 책임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 관계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권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에 따라 뭐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즉 이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뭐 이러한 채권과 채무에 의해서 서로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즉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 거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 이행 시기가 정해지는데, 이 채무를 이행하는 시기, 이행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행기가 됐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으면 좀 날짜가 됐는데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들 찾아오고 뭐 그러나요? 뭐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막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하여튼 좀 이제 이행의 시기가 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거,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약 책임을 다른 말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위반했다라는 말은 결국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채무 불이행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이행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채무의 이행이 좀 불가능해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행 지체인데요.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이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행 불능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역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이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응도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강제 이행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좀 임의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법의 힘을 빌어서, 그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채무의 이행을 실현시키는 방법인데요.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강제 이행의 경우에는요, 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 계약관계 이전으로,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세 번째는 손해배상인데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 손해배상이 민법 제 39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처럼 강제이행, 뭐 계약해제,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또는 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불법행위 책임이나 뭐 위험 책임의 경우에도 이 손해배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있었는데요.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좀 합시다. 그렇다면 그 노동자에게 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텐데요.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 즉 책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계약과 불법행위, 뭐, 그리고 이제 위험 책임이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문제는 이 안전배려 의무의 성격이라든가 의무를 설정하는 근거 규범이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답을 고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좀 골라내는 방법으로 정답을 고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정답과 관련성이 적은 거를 또 차례차례 지워가면서 정답을 또 고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안전배려 의무와 관련이 적은 것을 그러니까 배제시킴으로써 안전배려 의무의 성격이라든가 뭐 근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위험 책임은요, 이 위험 책임이라는 건 의무의 문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어요. 이게 관련성이 가장 적은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 이 위험 책임이라고 부르는 건요, 이 게페르둥스 하프퉁이라는 이 독일 용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위험 책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위험이란 거, 우리가 위험이라고 말을 할 때, 있는데 이 위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뭐냐면 개파라는 위험이고요. 또 하나는 리지코라는 위험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와 리지코라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 리지코는 영어로 하면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실패를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책임 체계에서 보자면요, 이 불법행위 책임이나 뭐 계약 책임, 이거 모두 리스크에 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지만요, 그 계약이 꼭 지켜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그러니까 계약이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스크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책임 체계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관한, 그러니까 리스크 책임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파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덴저한 거. 그러니까 덴저러스를 말하는 거죠. 정말 이제 위험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로요, 이 게페르둥스하프튼, 그러니까 게페르둥스하프튼, 뭐 이 위험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영미법에서는요, 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책임을 성립하게 하는 요건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밀하게 규정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규정된 요건에 엄격하게 딱 들어맞을 때에만 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엄격 책임, 그러니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륙법에서 말하는 위험 책임과 거의 이제 동일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뭐냐면 이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일본식 법률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이 법 체계를 좀 직접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죠.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식의 이 위험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식
그죠? 미국식 용어인 이 엄격 책임이라는 용어를 또 쓰는 사람들이 아주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랄까, 책임의 어떤 성격이랄까, 아니면 이 내용, 이런 게 좀 본다면요, 가장 정확한 용어는 그 독일식의 이 위험 책임이 좀 가장 정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위험 책임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액화 알곤,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가스라고 많이 하죠. 가스. 이 가스는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뭐 고압가스, 액화가스, 뭐 용해가스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고압가스, 뭐 또는 이제 압축가스라고도 하는데, 이걸 강한 압력을 가해서요. 이제 가스를 좀 압축해서 보관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액화가스는 이게 이제 고압으로 압축을 하면 이게 액체 상태로 변하는,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가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압가스들 보면은 이게 액화가스든지 이게 압축가스들인데,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용해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 용해가스는 뭐냐면 이게 용매에 녹여서 보관하는 가스입니다. 이게 아세틸렌이 있는데요. 이 아세틸렌이 아주 위험한 가스예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그 물질인데요. 뭐 이게 이제 이거는 보관을 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 안전한 그 용매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다 통칭해서 다 합쳐서도 이제 고압가스라고 하고요. 이 고압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누설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런 가스들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거 뭐 이제 알곤이라든가 뭐 산소, 질소, 탄산 이런 거는요, 그 불연성 가스라서,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폭발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누설이 되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뭐 그렇죠. 이제 메탄이라든가 뭐 프로판, 부탄 같은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유가스 이런 건 좀 다르겠죠. 아까 본 뭐 아세틸렌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했죠. 염소가스 이런 거 그 아주 그 누설되면 싹 그 독가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겠죠. 자,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제 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들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한 가스들인데요. 여기서 잠깐 그 저기 하는데, 이 폭발이란 거 있죠. 폭발. 이 폭발은 이게 그냥 터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폭발이라고 하면, 가스 폭발이라고 할 때 이 폭발은 이 화학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연소는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타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불에 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고압과 아주 이제 높은 압력과 그 다음에 굉음, 아주 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급격하게 이제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이 폭발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런 폭발을 일으키는 게 또 이제 가스뿐만 아니라 유류, 그러니까 기름, 석유들도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의 경우에도 이제 유증기가 생겨서 이게 폭발할 수가 있죠. 모두 다 이거 위험한 물질,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저기죠. 그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네, 아주 위험하죠. 원자력 발전소 참 위험합니다. 네, 항공기 사고예요. 항공기 사고가 나면 이 탑승객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죠? 사고가 나면 아주 이제 큰 사고가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잔해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아예 잔해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경우들이죠.
네, 철도 사고 역시 무시할 수가 없죠. 철도 사고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사고의 위험이 높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참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뭐 항공기, 철도, 선박, 자동차, 원자력, 고압가스, 유류, 환경오염, 산업재해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서 좀 특별한 책임 체계가 인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인정되는 책임 체계를 위험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화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런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이러한 영역에서는 뭐 위험한 물건이나 뭐 위험한 설비, 위험 시설, 또 위험원을 지배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배상시키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의 최고 한도 내에서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손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전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 그러니까 존재하죠. 그리고 이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위험 책임이 계약 책임이나 불법 행위 책임과 다른 점,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고의나 과실, 뭐 또는 이제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과실이 없는데 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고의나 이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과실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은 있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고요. 현실에서 보자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그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과실이라고 하면 마치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실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는데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위법한지,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도 묻지 않는데요. 이 말은 이 사고가 그러니까 법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철도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뭐 이건 허용된 행위죠. 그래서 철도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철도 운행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압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고압가스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것처럼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위법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또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책임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책임은 이 불운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불법 행위는 이 금지된 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거니까 그건 위법하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건 불운이 아니라 이건 불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했다라는 건요, 일단 위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의무에 위반했다라는 건 결국에 의무를 설정한 법규범을 어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규범을 어겼으니까, 법규범에 위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은요,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그 성질상, 그러니까 위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무엇인지 또는 어디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계약일까요? 뭐 아니면 불법 행위일까요? 자,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에 안전배려 의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 근거에서 발생하는지가 좀 먼저 규명되어야 비로소 이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 출석 퀴즈입니다. 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이날인데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날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날 24절기의 하나인데요. 24절기 중에서 19번째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천구상에서 이 태양이 지나는 길을 우리 황도라고 하는데요. 네, 복숭아가 아닙니다. 황도 복숭아가 아니라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이제 황도라고 해요. 이 황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그 황도 좌표계라고 하고요. 이 황도 좌표계상에서 이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측정한 좌표값을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그래서 이날은요, 태양의 환경이 그러니까 225도일 때를 말해요. 그래서 태양의 환경이 그 225도일 때, 대략 한 11월 7일에서 8일 무렵이고요. 올해는 아마 11월 7일이죠. 음력으로 치면 보통 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 되는데, 이날은 그렇죠. 이제 서리가 내린다는 그 상강,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에서 약 한 15일쯤 지난 후고요. 또 이 첫눈이 내린다는 이 소설에서는 약 한 1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강에서 한 15일 후, 그 다음에 소설에 한 15일 전인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주차, 그렇죠? 10주차 출석 과제, 출석 인증 과제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계속해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다음은 예, 두 번째 편이죠. 네, 다음 주제는 안전배려 의무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